여기 한국 문화는 촌스럽고 수준이 낮다며 혀를 차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친구 때문에 억지로 한국에 끌려가게 되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럴 수는 없다며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루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한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고 항상 프랑스의 수도이자 문화의 중심지인 파리를 동경하면서 살았죠. 프랑스 출신인 제가 같은 프랑스의 도시인 파리를 동경한다니 뭔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프랑스의 도시와 시골은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보일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특히나 저는 패션과 문화 등 여러 콘텐츠들을 사랑하고 유행에도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더더욱 파리를 짝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무성한 과수원들이 즐비해 있는 이곳 시골 마을에서도 마치 파리 사람들처럼 세련되고 우아하게 하고 다니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러던 중 알게 된 친구가 바로 이리스였습니다. 저는 세련되고 트렌디한 사람을 동경했고 이리스는 늘 감각적인 모습을 자랑했기에 저도 모르게 그녀를 졸졸 따라다니게 되었죠. 그런데 이리스는 알면 알수록 이상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녀는 언제 어디서나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착용하며 다녔는데 그녀가 듣는 노래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언어에 멜로디도 제가 알던 미국이나 프랑스 노래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노래였거든요. 또한 이리스는 혼자서 깔깔 웃어대거나 뭐가 그렇게 슬픈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녀가 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나 격한 감정 표현을 하는 건가 궁금해서 다가가 보면 이리스는 스마트폰으로 항상 정체불명의 동양인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시청하며 액정 속 화면을 보고 과한 감정이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리스의 모습에 약간의 이질감을 느꼈고 한 번은 그녀에게 대체 뭘 보길래 그렇게나 격하게 울고 웃는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이리스는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오더라고요. 루, 너라면 알 줄 알았는데 몰랐구나? 나는 요즘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빠져 살고 있거든. 아무래도 내겐 동양 문화가 익숙지 않다 보니 반신반의하는 감정으로 접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는 거 있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한국인들은 정말 천재 같다니까. 저는 그녀의 말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아니, 파리에서 유행하는 문화도 아니고 웬 동양의 이름 없는 국가의 문화가 뭐가 그리 좋다고 하루 종일 보고 있단 말인가요? 저는 세련된 감각을 자랑하던 그녀의 모습은 그저 제가 오해를 했던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녀를 이상한 나라의 콘텐츠나 좋아하는 찌질이쯤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촌스러운 그녀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한 번은 이리스에게 파리에 함께 가지 않겠냐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사실 저희 마을에는 파리를 동경하는 친구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파리에 같이 갈 친구가 있다는 건 희소식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촌스러운 한국 드라마나 보는 이리스라니 저는 약간의 실망감을 느끼는 한편 그렇다고 파리에 갈 저로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그녀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리스, 파리에 가는 건 좋지만 파리에서는 네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티는 내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파리 사람들이 그런 촌스러운 문화를 좋아하는 걸 알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겠어? 그러자 이리스는 제 말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황당하다는 듯 말을 건네왔죠. 루, 너 파리 가본 적 없구나? 나는 아빠의 거래처 미팅을 따라다니느라 파리에 자주 가봤거든. 그런데 그거 아니? 이곳 마을보다 파리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더욱 미쳐 있다는 거 말이야. 즉, 트렌디한 문화와 유행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소리지. 너 파리에 얼마나 많은 한국 관련 가게들이 있는 줄 아니? 저는 정곡에 찔려서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파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여건상 그렇게 많이 가보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그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리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미쳐 있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됐거든요.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가장 자국 문화에 대한 우월성에 빠져 있는 국가로 특히나 파리 사람들은 그렇게나 콧대 높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시아 문화를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말이 안 돼 보였고 저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시골 사람인 저는 이리스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판별할 수조차 없었고 그렇게 반신반의한 채 이리스를 따라 파리로 향하게 됩니다. 파리는 역시 대단했어요. 몇 년 전에 왔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걸 보니 파리는 정말로 세계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매우 멋진 도시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렇게 입을 벌리며 파리의 분위기에 취해 있는 제게 벼랑간 이리스가 호들갑을 떨며 어딘가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눈을 돌려본 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웬 노점상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었고, 그러한 정체불명의 노점상은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리스는 저 노점상들에서는 한국의 간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말을 건네왔죠.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프랑스는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국가로, 특히 파리에서는 길거리에서도 남이 나라 음식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리스를 따라 도착한 노점상에서는 정말로 호떡과 꽈배기라는 웬 밀가루 반죽의 기괴한 형태의 음식들이 즐비해 있었고, 저는 마지못해 이리스를 따라 음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꽈배기와 호떡을 한 입 베어문 순간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음식은 정말 수준이 높았고, 달달한 꽈배기와 호떡은 제가 먹어본 음식들 중에 단연 최고의 매력을 자랑했거든요. 한국 디저트 앞에서는 그 유명하다는 프랑스 디저트도 그저 불량식품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파리의 길거리들이 한국 디저트 노점상들로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한국 노점상에 줄을 서 있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저는 앉은 자리에서 꽈배기와 호떡을 전부 처리하고 꽈배기 하나를 더 포장한 뒤 다시 길가로 나왔는데, 눈을 돌려보니 영화관에 웬 동양인 얼굴 포스터가 붙여져 있었거든요. 이리스는 이제 한국 문화를 판별할 수 있게 되었냐며 저 포스터는 한국 영화라는 믿을 수 없는 말을 건네왔는데요. 심지어 그 영화는 한국에서 개봉한 지 한참이나 된 오래전 영화라고 했죠. 저는 정신이 아득해짐을 느꼈습니다. 아니, 최신 영화도 아니고 어떻게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파리 한복판의 영화관에서 오래된 영화를 상영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파리에서는 아무리 프랑스의 영화더라도 오래되거나 유행에서 뒤처진 영화는 절대로 상영해주지 않거든요. 이건 한국의 콘텐츠 수준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콘텐츠를 무시했던 제 과거의 모습에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심지어 그렇게나 콧대 높은 파리 사람들도 모두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저 시골 출신인 저만 한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파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대체 프랑스인지 한국인지 구분조차 안 갈 지경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제가 에펠탑 주변의 광장에 갔을 때는 이리스가 평소에 듣던 멜로디가 울려 퍼지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파리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에펠탑에서 K-팝이 들려오고 있던 거였죠. 알고 보니 에펠탑 광장 한복판에서 K-팝 플래시몹 행사가 열려서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전부 K-팝 댄스를 추며 한국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프랑스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던 것이죠. 이번 파리 여행은 저로 하여금 엄청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촌스러운 한국 드라마나 좋아하는 이리스가 찌질이 같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알고 보니 오히려 정말 유행에 뒤처진 촌놈은 저였다는 생각에 뒤늦게 부끄러움이 밀려왔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직접 봐놓고도 도저히 한국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고집센 어린아이처럼 저는 한국은 그저 요행으로 잠시 동안만 프랑스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것일 뿐 이들의 후진적인 실체는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망상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리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이리스는 혹시 한국에 한번 가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전거 타는 취미가 있지 않냐며 한국은 자전거 타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선진국이라는 말을 건네왔죠. 또한 그녀는 한국에서는 자전거 없이도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알 수 없는 말까지 해왔는데요. 저는 안 그래도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의구심을 동시에 가졌던 터라 그녀의 아리송한 제안에 동참하게 됐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있더라고요. 역시나 이리스는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 드라마에만 집중했고 저는 딱히 할 게 없었기에 그녀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1회만 봤음에도 무척이나 흥미로웠고 뭔가 막상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친숙하면서도 엄청난 중독성을 자랑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에 이리스의 말처럼 한국인들은 시청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천재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특히나 이리스는 기내식에 문제가 있는지 자꾸만 화장실에 다녀왔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빨리 한국 드라마를 이어보고 싶은데 막상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티는 내고 싶지 않은 이상한 감정이 공존했고 손톱까지 뜯으며 이리스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우 특이한 비행을 마치며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지하철에 타자마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저는 한국 지하철에 탑승하고 서울로 향하고 있었는데 웬 자전거 동호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자신들의 자전거를 지하철에 구비되어 있는 별도의 시설에 보관하더니 이내 빈자리에 착석했죠. 저는 이 한국인들이 지금 대체 무슨 행동을 한 건가 싶어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한국 지하철 안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한 승객을 위한 별도의 자전거 보관시설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에도 놀랐지만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에 탑승한 한국인들이었기에 저는 이들이 자신들의 자전거를 지키지도 않고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좌석에 털썩 앉는 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의 자전거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조차 하지 않고 그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전혀 긴장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고작 몇만 원짜리 고물 자전거라도 주인이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모조리 훔쳐가 버린 뒤 전부 분해해서 고물상에 팔아넘기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수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마치 공공재 취급하는 한국인들의 태도에 황당한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일은 곧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깜짝 놀랐다는 듯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났거든요. 저는 누군가 이들의 자전거를 훔쳐갔다고 확신했고 이 남자들은 도둑을 쫓기 위해 일어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저는 한국인들의 다음 행동을 보고 넋이 나가버렸죠. 왜냐하면 알고 보니 그들은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기 위해 급하게 일어났던 것이었을 뿐 자신들의 자전거에는 어김없이 관심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끝까지 여유롭게 지하철에서의 시간을 보냈고 무사히 자신의 자전거와 함께 목적지에서 하차해버렸죠. 저는 이런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이리스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묻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리스는 왜 별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을 떠냐는 듯 침착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거든. 그리고 한국인들에겐 기본적으로 남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씨가 탑재되어 있어서 자신보다 불편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어.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한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지. 그리고 이리스는 한국은 이런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이용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놓기까지 했다며 으름장을 놓더니 이내 지하철에서 내린 뒤 저를 어디론가로 끌고 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에는 웬 자전거가 지키는 사람도 없이 한 무더기나 놓여 있더군요. 그리고 이런 알 수 없는 상황에 당황해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저와는 달리 이리스는 매우 능숙한 솜씨로 휴대폰 앱을 조작하더니 이내 모바일 결제를 통해 자전거 대여료를 지불한 뒤 자전거를 대여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에도 놀랐지만 지키는 사람도 없이 놓여있는 자전거들을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프랑스에서는 자전거 한번 빌리려면 도난방지 쇠사슬이 걸려있는 자전거를 주인의 허락하에 둘러봐야 하며 자전거를 고의로 고장낸다든지 바퀴를 저가형으로 임의로 바꿔치기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아서 자전거 대여 시 계약서 작성은 물론 사진까지 꼼꼼히 찍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리스가 말한 대로 한국은 정말로 높은 시민의식 수준과 치안 수준 덕분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인프라를 구비해두고 있다니 저는 어쩌면 한국은 프랑스, 아니 파리보다도 더욱 위대한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본격적인 한국에서의 자전거 여행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정말 보면 볼수록 놀라웠습니다. 사실 저는 비행기에서 본 한국 드라마에서 한국의 풍경은 전부 최첨단 인프라 투성이에 깔끔한 모습만 보였기에 약간의 의심스러운 감정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프랑스는 도심이나 시골 할 것 없이 낡아빠진 모습밖에 볼 수가 없기에 저는 이러한 화면 속의 한국의 모습은 그저 과장과 연출일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자전거를 타며 돌아본 한국은 인프라만 봐도 프랑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일단 도로와 도보는 흠잡을 데 없이 관리되어 있었고 도로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도 조금의 오염도 없이 깔끔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죠. 심지어 영어 표시도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도 매우 직관적으로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의 도로 상태였어요. 한국의 도로는 움푹 패인 곳 하나 없이 완벽한 포장 상태를 자랑하고 있었고 보도 또한 보도블럭이 튀어나오거나 깨진 곳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보도와 자전거 도로 그리고 도로가 가드레일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혹시 모를 사고에까지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인류의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도로 인프라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자전거를 위한 도로를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지만 도로 상태가 무척이나 불량해서 자주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도로의 움푹 패인 부분이나 깨진 부분은 몇 달이 지나도 수리가 되지 않고 있고 자전거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형편없는 도로 상태 때문에 넘어진 부상자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후진적인 인프라 따위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듯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주었고 저는 한국의 저력에 감탄하는 한편 왜 수많은 프랑스인들이 한국에 미쳐 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애초부터 시민의식과 치안, 그리고 인프라와 경제 수준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있던 나라였고 이 정도의 선진국에서 만든 콘텐츠는 당연히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 오직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진귀한 장면을 목격했기에 한국은 자신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그야말로 저는 편협한 생각으로 이런 수준 높은 나라를 얕잡아 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달리며 저를 환대해주며 손을 흔들어주는 한국인들의 호의도 받았고 목마르지는 않냐며 자신이 가져온 물을 건네주는 전문 사이클 복장을 한 한국인 아저씨의 친절도 받으며 신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 보행자들은 매우 수준 높은 사람들이라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는 일도 전혀 없었기에 저는 단숨에 한강이라는 바다만큼 큰 강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강에서 마치 바다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 같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이렇게 도심 속에 있음에도 쓰레기 하나 없이 매우 깔끔하고 악취도 전혀 나지 않게끔 한강을 잘 관리해준 한국인들에게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도 잠시 저는 한강을 통과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강에 웬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요. 사람이 강에 빠져 대놓고 허우적대고 있음에도 한국인들은 그저 신기하다는 듯 물에 빠진 사람을 구경만 하고 있을 뿐 아무도 나서고 있지 않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사람이 물에 빠진 장면을 보고 해벌쭉 웃고 있는 시민들도 몇몇 있었기에 저는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나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한국인들인데 어떻게 이런 위기의 순간 나 몰라라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저라도 도움을 요청해주기 위해 자전거를 버려두고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제가 사고가 난 현장에 도착했을 무렵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육지에서 웬 수상보트가 출발하더니 이내 익수자 쪽으로 빠르게 향했거든요. 보트에는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AI 센서가 들어가 있는지 보트는 정확하게 익수자를 인식한 뒤 그에게 접근했고 이내 익수자가 보트를 잡자마자 사람을 인식한 뒤 빠르게 익수자를 끌고 육상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를 본 한국인들은 전부 박수를 보내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알 수 없는 상황에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싶어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리 빠진 표정을 지으며 멍하니 서 있자 구조대원 복장을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훈련 상황이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익수자를 AI 수상보트를 통해 구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적응도 시켜줄 겸 한강에서 자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이젠 한국에 놀라기도 지쳐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익수자를 구하러 들어간 구조요원이 오히려 휩쓸려 들어가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은 놀라운 기술력 하나만으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을 좋아하는 이리스를 보고 어떻게 한국 같은 촌스러운 나라를 좋아할 수가 있냐며 비웃어댔지만 한국은 그야말로 프랑스를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이젠 문화적인 경쟁에서도 승리를 거머쥐며 그야말로 전 세계를 한국 문화로 물들이고 있는 중이죠.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건 촌스러운 것이 아닌 마치 10여 년 전 유럽이 미국 문화에 열광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열광의 대상이 한국으로 옮겨간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류는 선진국 문화를 좇는 당연한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직접 경험해본 한국은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한국은 앞으로도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